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태풍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태풍 흰남노는 포항을 비켜 울산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떤가요? 뒤에 햇빛이 쨍쨍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캄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겠습니다. 나와 있는 곳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햇빛이 쨍쨍 쬐고 있고 하늘색도 반가운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원래 태풍이 이곳 포항을 강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40km 정도 거리를 두고 비껴갔고 또 아침 7시 10분에 울산 앞바다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났는데요. 저 뒤로 보면 공장에 지금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비바람이 한창이던 아침 7시 17분쯤에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총 3곳입니다. 이 열연 공장, 스테인리스 공장, 그다음에 기업 연구소입니다. 이열연 공장은 완전히 탔고 스테인리스 공장 사무실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스 냄새가 심하고 불이 엄청 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장 안에 물이 차서 갇혔던 직원 18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이 구조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지금 해변에서 보이는 불과 연기는 순간 정전으로 부생 가스가 다 타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며 불이 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구령포에는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무려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남구 청림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해병대가 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 3대를 배치했고 소방서 구조 요원들이 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남구 오천읍에서 급류에 휩쓸린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한 명도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경북 포항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역시 속출했는데요. 지금은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역시 햇볕이 쨍쨍한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고 나서 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과 경남 해안가에는 간간히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흰남노는 오늘 새벽 시속 40km 속도로 부산을 지나갔습니다. 밤사이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엔 이번 태풍으로 13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 영동구에선 강한 비바람 여파로 돌덩이들과 쓰레기가 대거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신고리 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도 멈췄는데요. 방사선 유출 영향은 없으며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수력 원자력은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부산의 버스와 지하철 등 시내 교통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새벽 1시쯤 불어난 화천에 20대 남성 1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출구였던 울산 태화강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오전 중 해제됐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물에 잠겼던 태화시장은 이번엔 큰 피해 없이 버텨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태풍 흰남노가 가장 먼저 거쳐간 곳이죠. 제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비바람 때문에 대규모 정전 피해도 밤사이에 속출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현진 기자. 자, 제주도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볕이 쨍쨍한 모습이군요. 네.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 바람은 간간히 불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해서 잇따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해녀들이 작업을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밤사이 폭우로 인해서 내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뒤를 보시면요. 가전제품들을 현재 밖에 꺼내놓고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어젯밤 11시쯤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갔습니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주 윗세오름엔 무려 10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요. 제주 오등동에서는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16,000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한전이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택가, 상가, 차량 등의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55건의 배수 지원과 245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반지하와 저지대 8가구에 24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반면 여객선은 11개 항로에 17척이 여전히 전편 결항된 상태입니다.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은 태풍에 의한 기상 약화로 오늘까지 모든 여객선의 결항을 공지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항공기와 여객선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주도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태풍이라는 게요, 얄미우리만큼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었는데 지나가자마자 아주 맑은 하늘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서울 하늘도 지금 쾌청하고 맑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 몰고 밖에 나가시면 크게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태풍 여파로 한강 상류의 댐 방류량이 급격히 늘면서 서울 곳곳에 아직까지 통제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여파로 지금 서울 곳곳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교통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지금 잠수교에 나가 있는데요. 전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잠수교 아직까지 잠겨 있군요. 네, 하늘은 맑게 겠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한강공원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올림픽대로도 보이는데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8.8m인데요. 팔당댐이 초당 12,000톤의 물을 방류하는 데다 잠시 뒤인 12시 30분쯤에는 한강의 수위가 만조에 다다르게 돼 한강 수위는 계속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한강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9시 50분쯤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는데요. 이 밖에도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과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양방향 구간이 통제됐고요. 양재철로, 노들로 등 시내 도로까지도 양방향으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도심고속도로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침수된 도로가 많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7016, 740번 같은 시내버스도 통제도로를 우회해 운행하고 있어 버스 이용 시 노선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KTX의 경우 상당수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었지만 순차적으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하늘은 맑은 상태이지만 서울 시내 곳곳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교통 이용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나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태풍 흰남노가 이 한반도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저희 채널A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서상희 기자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포항 남구 태풍이 휩쓸고 간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마다 차량들이 완전히 뒤엉켰고 표지판은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부산 해운대구의 해안가 아파트입니다. 높은 파도가 도로까지 밀려듭니다. 속도를 줄인 차량들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부산 서구의 빌라,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베란다 창문이 모두 깨졌습니다. 베란다 곳곳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창문마다 투명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부산 진구에선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 인근 빌라를 덮쳤습니다. 잔해물들이 주택가를 덮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남 김해 아파트에선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채널A 제보는 카카오톡 채널A를 검색한 뒤 대화창에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영상을 무리해서 촬영하지 말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경남 해안에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는 남부 내륙을 핥히고 난 뒤 동해상으로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태풍 흰남노 아직 울릉도 인근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나머지 상황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백승우 사회 2부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태풍 진로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한반도는 빠져나갔지만 아직 우리 영해인 동해에 머물고 있어요. 울릉도 쪽을 지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향후 진로가요? 네, 현재 울릉도 남쪽 약 70km 부근 해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북이 한 35도 정도 되는 부근에서는 시속 한 34km 정도가 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태풍의 속도인데 네. 어제까지는 태풍의 일반적인 태풍보다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속도를 조금 내면서 오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한 정오 쯤에는 울릉도 부근에 접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 이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까지 나가서 오늘 밤에는 온대 저기압, 그러니까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이 17m가 채 되지 않는 온대 저기압으로 태풍으로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조만간 태풍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울릉도를 지나고 있는 태풍 흰남노의 상태 여전히 지금 강력한 거죠? 여전히 강력합니다.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강도가 높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초속 바람이 37m 정도인데요. 이것은 2002년 8월 달에 발생했던 루사가 한반도로 진입할 때의 그 강도하고 유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비, 특히 강원도 지역에 하루 만에 870mm 이상의 비를 뿌렸던 굉장히 막강했던 기록적인 태풍이었는데 네. 이러한 태풍의 세력이 한반도에 진입했을 당시의 세력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태풍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태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직까지 태풍 흰남노는 여전히 강력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울릉도를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 혹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저희가 울릉도와 독도 이 시간 현재 실시간 CCTV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지금 도동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독도가 아니고요. 저 지금 자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동항, 울릉도의 도동항의 모습을 CCTV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CCTV가 강한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저 영상을 미리 봤을 때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몰아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비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바람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동항 인근이었고 또 다른 각도 지금 해안도로, 울릉도의 해안도로를 비치고 있는 CCTV 다른 각도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굉장히 강하게 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간 현재 실시간 울릉도 CCTV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각도의 화면도 볼 수가 있나요? 네, 일단 두 가지 화면만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에서 육지에서는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지만 태풍 흰남노가 지나고 있는 울릉도는 상태가 굉장히 아직 심각하군요. 맞습니다. 오전 중에 특히 이제 경남 지역, 울산, 부산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제법 강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 이 비구름대가 울릉도 주변 지역에 폭넓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네. 경북 북부 지역과 강원 영동 지역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울릉도 상황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아주 심각했던 상황을 울릉도에서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요. 울릉도 주민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릉도 주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CCTV로 울릉도 상황을 잠시 살펴봤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십니까? 예, 제가 있는 울릉도가 오늘 오전에 한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다가 잠시 소강 상태 보인다 하면 한 1시간 전부터 다시 비바람이 세차게 이제 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울릉도 서쪽이어서 그런지 바다의 파도는 높게 일고 있는데 그것도 비도 내리고 있지만 바람은 아침보다는 조금 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비는 어떤가요? 비는 아침에는 비는 안 왔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통 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도동항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혹시 주민들 상황은 어떤지 대피를 한 상황인지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실 서쪽에 살다 보니까 네.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만나서 이야기 들은 건 없지만은 네. 아까 조금 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는 뭐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지금 뭐 비바람이 좀 세졌다는 이야기 듣고 정전됐다는 이야기 언뜻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주변에 혹시 마을 주민들 가운데 바람이나 비 피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마을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그 피해가 입은 분들이 없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거기 마이사고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주민들부터 다 준비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피해라기보다도 하자면 좀 약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주민들과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 뭐 농촌이다 보니까 뭐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뭐 와이어로 결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날릴 만한 그 위험 있는 물건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이런 포장을 덮어가지고 결박하고 안 그러면 또 실내에다가 옮길 수 있는 부분을 옮겨가지고 하여튼 날릴 수 있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심한 경우는 이제 그 집에다가 앞에 합판으로 막고 이렇게 높은 지대로 대피한 분도 계십니다. 네. 일단 아무쪼록 지금 태풍이 아직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비 피해나 바람, 강풍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철저하게 당부하시고 안전한 곳에서 태풍 지날 때까지 안전하게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울릉도에 계시는 주민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현재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알아봤습니다. 일단 주민들 많이 철저히 대비를 해서 아마 피해를 많이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맹 대표님. 일단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해일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이런 해일이나 너울성 파도 이런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번 태풍은 중심 기압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주변에 폭넓게 그리고 크기도 대형 크기까지는 아니지만 중형급의 크기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네. 초속 15m의 바람의 반경 자체가 430km 정도라고 하면은 반경이 430이지 거의 800km가 넘는 그 직경 사이 안에까지도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모의 태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심에서는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반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태풍특보는 해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태풍특보가 해제됐지만 강풍과 풍랑특보가 남아있는 대체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바다의 물결은 물론 태풍이 중심이 지나가는 정도 수준까지 출렁거리지는 않더라도 네.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높은 물결과 그리고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네네. 고스란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들이 아하. 그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 지역과 제가 동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안 지역으로도 강풍특보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해만 걱정할 게 아니라 서해도 역시 아직 바람 피해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항상 해안가 주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태풍이 지나가서 맑은 하늘이 보인다고 해서 바닷가 인근에 계시는 분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야 뭐 익숙해서 그렇다 치지만 행여나 혹시 이 여행을 가셨거나 인근에 처음 가 계시는 분들 바닷가 인근으로 아직까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승우 기자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적인 인명피해 상황은 혹시 집계된 게 있나요? 중대본에 접수된 내용이 지금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현재 오늘 오전 기준으로 현재 사망 1명, 실종 2명, 그리고 부상 1명입니다. 이제 사망하신 분은 70대 여성분으로 보이고요. 급류에 휩쓸려서 대피 중에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이제 사망하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종은 현재 울산, 그러니까 포항 부근과 이제 울산 부분에 현재 있고요. 경기 한 분은 현재 간판에 이제 머리를 맞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신 걸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포항제철에서 화재가 있다는 속보가 나왔었고 또 인천의 현대제철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나서 혹시 이게 태풍 영향이 아닌가 다들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지금 내용이 화재 원인이?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태풍 때문이다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현재 각각 이제 제철소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에 포항 남구의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공장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이 큰 소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났다는 게 이제 신고 접수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인명피해 포함해서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집계가 되진 않은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는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불이 한번 붙으면 전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화되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에서 좀 화재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진화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조사도 조금 뒤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여서 물을 뿌리거나 하면은 더 급격히 불이 붙는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진화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초강력 태풍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언론들이 태풍 특보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또 정보를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특보와 태풍 진로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크게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위험한 태풍이다라고 다들 많이 알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 없는데 너무 떠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그 과거의 루사가 우리나라에 진입했을 때의 강도가 지금 울릉도에 빠져나가고 있는 강도입니다. 저도 참 방송 오랫동안 했는데 네. 오늘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매시간 방송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네네. 우리가 언제부터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매시간 실시간에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줬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알게 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같은 태풍의 크기가 온다 하더라도 과거만큼의 인명피해, 과거만큼 재산 피해가 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특히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반이 됐다라는 것도 과거의 피해보다 좀 적었던 것으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인식 자체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네. 비가 한 번 내리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형태, 바람이 불더라도
중에서도 굉장히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바람의 형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미리 대피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상청의 예보 실력이 과거보다 또 나아졌기 때문에 아하. 여러 가지들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던 막강한, 과거보다 네. 막강했던 태풍이었지만 피해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태풍이라는 게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연 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 하고 미리 경고를 하고 많이들 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나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까 우려를 했지만 다들 많이들 대비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피해는 속출했어요. 일단 제주 지역 피해를 조금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제주 지역에 있었던 피해 화면들이 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이 이 비와 바람을 두 가지 모두 품은 태풍이었기 때문에 침수 피해와 바람 피해가 동시에 다 발생을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태풍이면 원래 비바람이 센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근데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비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가장 큰 포인트는 정전 피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신줄가 끊기거나 아니면 쓰러진 나무가 전신줄을 건들면서 이제 정전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전국에 지금 현재 등록된 게 2만 300여 호가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주도가 1만 6천여 가구가 현재 지금 정전 피해를 겪었고 현재까지도 1만 4천여 가구, 사실상 대부분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한전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자 복구 작업을 했다가 다시 중단을 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에 다시 재개돼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비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방송하면서 지금 상황, 실시간 상황들을 파악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굉장히 특이한 영상이 하나가 확보가 됐습니다. 군용 장갑차가 침수 지역을 돌아다니는 영상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영상도 잠시 후에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군용 장갑차가 침수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 저게 지금 실제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장갑차가 침수 지역을 간 거죠?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포항 일대 지금 침수로 인해서 여기가 도로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침수가 네.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장갑차인데 해병 1사단의 이제 상륙 돌격형 장갑차라고 합니다. 네네. 이 2대와 이제 고무보트 3대를 소방 당국의 지원을 해병대가 직접 군이 나서서 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많이 됐더라도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 포항 청림동 일대에 이제 침수가 많이 돼서 고립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차에 한 명 한 명 태워서 고립이 되지 않은 곳으로 실어 나르고 이런 구조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군용 수륙 양용 장갑차까지 동원돼서 대민 봉사에 나섰던 영상이 지금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많은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지금 저건 다른 그림이에요. 원희룡 의원도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에 높은 파도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이 또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호기심에 차서 방파제가 막아줄 것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니란 생각 때문에 방파제 가까이까지 가서 파도를 구경했던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지사가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이 관련해서 절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런 일부 경각심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원희룡 의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장관이시죠. 이제 원 장관이 제발 나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튜버들은 이 태풍이 불어오는 이 해안가에서 저기서 수영을 하면 본인이 뭐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해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분들을 통제하느라고
이 소방과 경찰 인력들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 또 좋지 않은 인상을 줬습니다. 자, 일단 태풍 매미나 사라 이상으로 강력한 세력을 품었던 태풍 흰남노. 일단 울릉도 지역을 빠져나가면 완전히 소멸돼서 이제 우리가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점을 예상하면 됩니까? 지금 워낙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한 시속 70km 이상의 속도가 되게 되면 그 울릉도 부근에 330km 이상까지 빠져나가는 시점이 오늘 오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에서도 예보의 해상의 예보권에 해당되는 구역에서는 모두 다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가 될 것으로 오후 이후쯤이 될 것으로 몇 보입니다. 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원래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상청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지금 중심의 위치와 속도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시 10분 정도에 발표된 자료로 따르면은 오후 네. 한 6시 이후쯤이 되면은 우리나라 예보 구역 안에서는 모두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앞서 저희가 앞부분에 전해드렸지만 지금 서울과 다른 여타 지역들 맑은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태풍 영향권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냐. 언제 태풍이 왔었냐. 거짓말처럼 화창한 날씨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태풍 영향권에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특히 해안가 경우에는 너울성 파도 또는 작은 해일이 덮칠 수 있으니까 위험한 상태고요. 특히 지금 서울 지역 지금 태풍 때문에 한강 상류에서 방류량이 급격히 늘면서 아직도 도로 곳곳이 침수가 돼 있습니다. 이 여파로 또 이 서울 시내 지금 곳곳이 교통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지금 서울 날씨는 굉장히 개였고 맑은 날씨라 도로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팔당댐이 초당 방류량이 12,000톤에 해당되고요. 좀 있으면 12시 30분쯤에 이제 한강 수위가 최고조, 이제 지금 이미 최고조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도로는 지금 통행이 재개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도로는 아직까지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그리고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 램프 구간, 간변북로 마포에서 동작 양방향 모두 통행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광화문 광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로가 차들이 시속 9km에서 10km 굉장히 서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서울시는 오늘 계속해서 도로 통제에 따른 극심한 이제 정체가 예상된다면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서울시 곳곳의 교통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날씨는 화창한데 반포대교 남단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 인근 이쪽은요 통제되는 곳이 있어서 주변 도로가 빨갛게 꽉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외출하실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주변 교통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태풍 특보 상황. 대통령도 어제 퇴근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계속 머물면서 철야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밤샘 대응 이후에 기자실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퇴근 안 하시고 그러면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태풍 중심부는 울릉도 독도 쪽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아직은 사고 관리나 이 안전 대책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내일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일들 보시고 지금 오늘 좀 상황을 좀 챙겨본 다음에 그 피해가 좀 심각한 데는 저하고 우리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좀 현장을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좀 상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풍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에일 라이브.
태풍 소식은 잠시 멈추고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정치권 소식 그리고 일반 뉴스도 여러분 궁금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잠시 살펴보고 이후에 다시 또 태풍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그리고 맹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위험히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듭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어제 민주당은 비상의원 총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막판까지 고민을 한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만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여러 의견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당내 의견이 점점 더 강경 대응 기류 쪽으로 흘러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의총에서 불출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서면 조사로 대처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재명 대표 반응이 곧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판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당내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종 결론 내고 서면 조사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그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죠. 네. 그러니까 이 혐의는 사실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이미 다 확인한 바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백현동 공사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과 배치되는 공문 등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는 뭐 부르지 않고 기소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한의 이제 본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소명을 하라는 취지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 네. 소환 통보를 한 것도 1차적으로 서면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불응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전당대 기간 도중에 그 서면 조사 답변을 언제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지 않아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거고 오늘 서면 답변을 했으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뭐 출석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가서 본인의 입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혐의를 벗는데 서면 대응하는 것보단 유리하다는 건 분명히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대체 왜 이걸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로 출석에까지 불응하고 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로 든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환, 출석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서면으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번 사안은 뭐 그게 무슨 갑자기 소멸되고 소멸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건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 검찰에 진술을 하든지 네. 아니면 어쨌건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서 곧 이제 기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든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네네. 검찰에서도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소환 2번 불응한다고 뭐 체포영장 발부한다 이런 게 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됐다라기보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굳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출석해서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하는 게 유리할 텐데 서면 조사를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검찰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야당 대표가 사람? 예. 야당 대표가 그렇게 나갈 때는 결코 예.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소환 요구가 추석 전에 망신 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점이 공교로웠던 거죠. 당대표 당선되고 며칠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정기국회 첫날이었는데 검찰이 소환 통보를 공개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야당 대표가 추석 전에 만약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혐의가 있고 이게 사실 마치 이제 이미 재판을 받지도 않았지만 유죄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점도 상당히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 검찰이 뭐 소환 조사 뭐 요청하는 게 마치 뭐 배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검찰이 공개적으로 소환 요청을 할 때 이미 2차례 서면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네. 서면을 준비 중이었는데 소환 통보가 왔다. 아하.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검찰이 서면 요청했는데 서면 요청 안 받아줘서 안 내가지고 우리가 소환 요청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우리 서면을 냈으니까 소환 요청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로 지금 소환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다른 관련된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소환 요구가 들어온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처럼 소환 불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번에 차라리 소환 요구에 응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8가지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모니터링식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계속 소환 요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럼 다 거부할 거냐. 네. 그러니까 그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차라리 이번에 소환 요청에 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성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박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데 지금 너무 센 카드를 앞부분에 지금 꺼내 던진 게 아니냐. 소환 거부라는 거는 앞으로 남은 이 본류 수사들 이런 내용에서 뒷부분에 써먹어야지 그것과는 지금 별개인 이 그런 사건에 벌써 소환 분응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도대체 어떤 카드를 꺼낼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소환에 불응을 한다면
앞으로 더 중대한 사건들을 수사할 때도 지금은 정치보복이 아니니까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아까 김소환 평론가님도 우리라면 그냥 나가서 서면 말고 소환조사 받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이 대표이기 전에 본인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나 출석하지 않으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 입장에선. 근데 다음 이제부터 이제 중하게 들어가는 사건들 관련해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출석도 불응하고 막 그런 과정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결국 누구한테 유리했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네.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훨씬 수사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일단 네, 네. 법조인의 한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면 돌파 방식이에요. 네. 아, 나한테 실현이야, 나는 뚫고 간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부분은 좀 그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지금과 같은 세를 취하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9일까지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면 답변을 했든 뭐 소환에 불응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8일까지는 지금 네. 어떻게든 넘겨야 되잖아요. 기소 의견으로 넘기든 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뭐 9일까지 해도 되는데요. 네. 공소일 만료일까지는 해도 되는데, 근데 뭐 굳이 이 9일 날은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8일 날 당연히 이제 어떤 방식으로도 결정을 내릴 텐데 네. 검찰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네. 힌트가 뭐냐면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지금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는 우린 기소할 준비가 끝났습니다라는 아하.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발언과 배치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서면으로 이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니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소명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이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했던 부분이 허위 발언 부분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두 가지 내용인데, 오늘 오전에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대장동이나 이 백현동처럼 국토부의 압력과 관련된 건가 싶었는데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 투쟁하게 만드는 정치는 그렇게 썩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지금 그 야당이 투쟁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인 거라고 지금 깔고 얘기를 이유를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발언들,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뭐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나는 누굴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떤 내심의 자기의 기억력이나 인식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뭐 그 생태탕 집에 간 적이 있다 없다 그럴 때도 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발언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생태탕 집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을 너무 무리하게 기소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확인하겠다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지금 이제 소환조사 통보한 날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근데 역으로 한번 봐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부분 제대로 압수수색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허위 이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제대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위 이력은 2달 동안 서면 조사 기다리던데요. 소환 통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균형을 잃은 수사,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린 수사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리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자꾸 흘러가가지고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소환 조사 일단 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 다음에 계속 소환 조사 요청이 오게 될 때 그럴 때 민주당이 보일 반응은 아마 더 지금보다 험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통령의 허위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에 의하지 않으면 소추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불만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그동안 정말 집요하게 많이 수사를 해왔습니다만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결과가 늘어진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번 정부, 저저번 정부 계속 지나쳐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이 정치 탄압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혐의가 없는 걸 덮어 씌웠다면 그건 정치 탄압이겠죠. 네. 근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면 그거는 내가 이제 피의자가 되거나 하는 당사자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소명해 하는 것도 정치인이기를 넘어서서 국민의 한 또 의무이자 또 일부 권리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고발했잖아요. 재직 중에 형사소추 받지 않는 건 맞는데 기소 중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수사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허위 이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8개월이나 수사 끌다가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도 못합니다. 이게 결론 내리는 게 국민들한테 합리적입니까?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다 들었고. 그런데 그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라고 지금 다 묻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는 오늘이 이 소환을 통보했던 날이고 거기에 불응하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불출석 결정을 두고 여당 측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야 또 개인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런 뿌리를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아주 그냥 자임했다. 셀프 공천을 하고 또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되어서 또 방탄을 조끼를 하나 더 입고 또 그 후에 당헌을 고쳐가지고 그 전에 또 당헌을 고쳐가지고 또 방탄 조끼를 하나 더 만들고. 자,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방탄 논란을 지금 제기해 왔었죠. 이건 뭐 명백히 방탄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대선 지선 패배 후에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결국 지금 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당 대표로서 사실 당 대표를 처벌한다는 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계속 표시해 왔었는데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번 일단 어찌 보면 가장 가벼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려는 결국 그게 방탄 사실상의 이번에 방탄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번 것이야 이제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가지고 장관님과 대통령의 약간 합작품이라고 하신. 전국에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땅히 출석해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최근에 그 검찰 소환을 전쟁이다라고 문자 공개됐던 것, 요 내용에 대한 지금 반박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범죄적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할 때 항상 뒤에 지적을 받는 게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는 시원해 이런 반응을 얻을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발언이 너무 오만해 보여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방어권 행사 차원의 차원은 방어권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신과 관련돼 있는 사건에서 본인이 방어권을 주장하며 휴대폰 비번도 안 열어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어권을 위해서 본인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범죄 수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말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국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단연 화두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가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냐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원석 후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술서 제출 요청이 있었고 이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절차 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고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에 서면 답변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등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불출마를 결론 지은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것도 포함이 됐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언도 이유가 됐다. 불출마의 이유가 됐다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평론가님이 설명하신 그 양쪽에서 네. 서면 조사와 출석 요구와 요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아니요,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 맥락은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면 조사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던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시에 전당대회 기간이고 서면 조사를 제대로 응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네. 이미 두 차례는 우리 서면 조사 응했다. 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양쪽 간의 공방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원석 이제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 서면 제출했으니까 네.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그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네. 자, 어찌 됐든 소환에는 불응했습니다. 다시 출석이 번복될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출석 요구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하고 일단은 진짜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의 예전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네. 이번 건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출석을 하나 출석을 하지 않으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가 돼 있다고 아하.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음부터 네. 이제 진짜 이 허위 사실 유포 제외한 이제 진짜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정치보복이라는 대응을 하면서도 출석을 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떤 대응 방침을 세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백성문 변호사는 이 지금 시간 다음 일정이 또 있으시다 그래갖고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 특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태풍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에일 라이브. 저희가 정치권 소식 잠시 살펴봤는데요. 아직 태풍 흰남노는 울릉도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포항을 비켜서 울산으로 빠져나갔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아직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와 바람 피해를 냈는데요.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이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은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지만 태풍 피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 상황과는 180도 다르게 지금은 날이 완전히 갰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나와 있는 곳은 포안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기다렸던 이 반가운 파란 하늘도 떴고요. 해도 지금 쨍쨍 내려쬐고 있습니다. 원래 이 태풍이 포항을 강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다행히 40km 정도 거리를 두고 비껴갔고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작은 사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지금 미세하게 좀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비바람이 한창이던 오전 7시 17분에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총 3곳입니다. 이 열연 공장, 스테인리스 공장, 그다음에 기술 연구소입니다. 이 열연 공장은 완전히 탔고 스테인리스 공장 사무실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스 냄새가 심하고 불이 엄청 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장 안에 물이 차서 갇혔던 직원 18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이 구조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지금 해변에서 보이는 불과 연기는 순간 정전으로 부생 가스가 다 타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불이 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구룡포에는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무려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남구 청림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해병대가 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 3대를 배치했고 소방서 구조요원들이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남구 오천읍에서 급류에 휩쓸린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한 명도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초특급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휩쓸고 가는 과정 중에 저희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생생한 이 태풍 상황을 그래서 방송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포항 남구, 태풍이 휩쓸고 간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마다 차량들이 완전히 뒤엉켰고 표지판은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부산 해운대구의 해안가 아파트입니다. 높은 파도가 도로까지 밀려듭니다. 속도를 줄인 차량들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부산 서구의 빌라,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베란다 창문이 모두 깨졌습니다. 베란다 곳곳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창문마다 투명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부산 진구에선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 인근 빌라를 덮쳤습니다. 잔해물들이 주택가를 덮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남 김해 아파트에선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채널A 제보는 카카오톡 채널A를 검색한 뒤 대화창에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영상을 무리해서 촬영하지 말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자, 저희 서상희 기자가 리포트 말미에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이 저희 방송에는 아주 소중한 이 방송 재료가 됩니다. 또 더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태풍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가공을 해서 여러분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태풍 진로 상황 그리고 피해 상황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당 내용은 저희 김태욱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송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태풍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1시간마다 계속 경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시 기준으로 나온 최신 통보문을 살펴보면 태풍 흰남노는 울릉도 동쪽 약 50km 해상에서 시속 73km로 북동진 중입니다. 태풍의 중심과 독도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 독도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만큼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가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창밖에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아직도 태풍 얘기하고 있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태풍이 동해상을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간 현재 울릉도의 도동항을 비추고 있는 CCTV 모습입니다. 비는 조금 그쳤지만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CCTV가 가끔씩 계속 흔들리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만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고요. 지금 파도 치는 거품만 봐도 상당히 이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의 비는 조금 멈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태풍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해안가이기 때문에 파고 이번 태풍의 가장 중요한 점이 해일이 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독도 주변도 아직까지 태풍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건데요. 네. 수면이 일단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도가 높게 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청은 애초에 15m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독도, 울릉도 우리나라 아직 영향권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파고 조심해야 되고요. 태풍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이 이어지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할 때까지는 꼭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서 이 방송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특보를 계속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울릉도에 있는 행남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아까 도동항보다는 바람이 더 세게 지금 느껴집니다. 네. 보시는 나무들 저희 풀이 아닙니다. 굵은 나뭇가지가 있는 나무들인데 풀이 날리듯이 지금 저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빗방울도 여전히 굵은 상태이고요. 울릉도 아직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태풍 흰남노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는 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침수 피해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곳곳에서 많이 겪기도 하셨지만 생각보다는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인명 피해는 그래도 있었죠. 지금 집계된 게 몇 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이 흰남노 절대 약한 태풍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흰남노가 가속 페달을 밟은 듯 우리나라로 와서 조금 더 속도를 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을 줄일 수 있었고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밤 사이에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최종 집계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망 1명에 실종 2명, 부상 1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대피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인원이 1명으로 접수가 됐고요. 울산과 포항에서 급류에 휩쓸린 인원이 2명 지금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와 해안가에서 침수 피해도 있었는데요. 주택 침수가 제주에서 2건, 그리고 상가 침수가 1건,
차량 침수가 2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접수 건수고요. 그리고 세종에서도 좀 태풍의 영향권에서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네. 전국이 영향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네. 세종에서도 바람으로 인한 주택 파손이 한 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총 1,320헥타르의 면적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추석을 앞두고 네. 이게 참 농민들의 마음이 그러네요.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초특급 태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우려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피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 비닐하우스와 논 피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이 농민들은 얼마나 지금 안타까울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도 있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었는데 거리가 네. 속속들이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보시는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네. 태풍 피해 이야기하냐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밤사이에 있었던 피해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네. 속속들이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11시 30분 현재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쪽의 통행이 재개되었다는 그런 안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은 맑지만 이 태풍의 영향으로 한강 상류에서 댐 방류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위가 여전히 높습니다. 잠수교는 아직 잠겨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인근 도로 최근 지금 아까 지금 김태욱 기자 말로는 한 11시 반에 도로 통제가 해제는 됐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로 시내 교통이 막히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출연해 주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출연하시기 전에 마음이 급했었을 거예요. 그 교통체증 한가운데 있다 오셨어요. 얼마나 밀리든가요? 아까 경험하신 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요. 한강 다리 건너는데 1시간 걸린다. 그 이렇게 정도였어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가 지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북을 잇는 축 하나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강남 성모병원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반포대교를 건너서 만약에 광화문을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 반 이상은 생각하셔야지 올 수 있는 정도 상황이라고 아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는 외출하실 일이 있으시면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부득불 이 차를 이용하시려면 주변 교통 상황 내비게이션으로 꼭 확인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속보로 이 포항제철 그리고 인천의 현대제철에 거의 동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들 의아했거든요. 태풍 영향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화재가 난 게 태풍 때문인지 아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태풍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나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제철의 경우에서는 일부 시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해서 이 소방차가 출동을 한 거는 맞지만 지금 저 영상입니다. 포항 인근 주민들이 지금 포스코에 불 났다고 막 신고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불길은 부생가스, 그러니까 이 정전이 되면서 미리 배출되지 못한 가스가 나중에 다시 배출되면서 태우는 그런 과정 중에 생긴 불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 측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큰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인천 현대제철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이 화재여서 이게 좀 불 끄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물이 닿으면 더 급속도로 타버리기 때문에 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 얘기까지가 제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까지 파악된 내용이었습니다. 뭐 지금 그 이후에 뭐 더 추가로 접수된 인명피해나 사고가 있습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 뭐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전 7시 정도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오전 7시 24분에 2단계가 발령이 돼서 소방 인력이 약 140여 명이 투입된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한번 불이 붙었을 경우 전소되기 전까지 진화되지 않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다량 탑재된 곳이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진이 되고 또 진화 후에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태풍 경로까지 살펴보고요. 피해 상황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김태욱 기자는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뒷부분에는 또 평론가님과 함께 정치 관련 여당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태풍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에일 라이브. 자, 11호 태풍 흰남노 소식은 조금 전까지 전해드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리 준비해놨던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아까부터 우리 계속 자리해주고 계시는 김성환 평론가 외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도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죠.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중진 의원님들 의견들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터무니없는 사안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데 출석은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아침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출석하지 말라라고 권유를 한 건데 앞부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구자홍 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방탄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당 대표로서 자신의 거취를 개인 자격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당 대표 자격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불출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당론이 사실상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 검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 그리고 당 대표에 나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검찰의 어떤 여러 수사와 관련해서 이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어떤 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패막이로 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해왔는데 이번 검찰의 어떤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함으로써 네. 이 방탄조끼를 입은 것이 사실상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아까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짧게 짧게 구자홍 차장이 또 저렇게 방탄을 다시 한번 언급했으니까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소환 조사하기 전에 네. 하기도 전인데도 검찰은 기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그리고 소환 통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추석 전에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야당이 집권 여당의 영향을 검찰이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수사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소환에 불응함으로써 서면 조사를 되찾는 것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께
좀 호소하거나 알리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어떤 관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두고 비상의원총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편했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고, 이건 과연 뭐 이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그 논의 단위로 맞느냐.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이제 지루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뭐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그렇게 계속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정적일 때 하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이거였습니다. 소환 불응한 것 자체가 네. 좀 나중에 꺼내야 될 카드가 아닌데 너무 일찍 꺼낸 게 아니냐는 얘기는 앞부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응천 의원이 의원총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총회라는 게 상당히 비상 상황,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당내에 있을 때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총의를 네.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주 앞으로 쓸 거냐 지금 그걸 지적한 건데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그 대표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면 돌파형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네. 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 2018년의 경우에는 뭐 친형 강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눈발이 날리는 12월에 네.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정면 돌파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었나. 역발상을 만약 했다라면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는데 나는 당당하니까 검찰 출두 요구에 응하겠다. 만약에 출두를 했다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만큼 자신이 있나 보다. 검찰이 만약에 소환 조사를 했는데도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기소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를 했다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 정치 이 보복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더 많은 이 국민이 동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에서 나는 가고 싶었는데 뭐 내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에서 불출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니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재명답지 않다. 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지금 하는 조금 생각이 전에 말씀하신 백성문 변호사도 거의 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정면 돌파를 하고 당당했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번에는 의원총회 뒤에 숨고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지금 구재홍 차장은 조금 더 센 어조로 얘기했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에 막 당선이 네. 됐을 때였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은 당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을 방해한다. 이런 것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중앙정치인, 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거대 야당, 제1당의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대표라는 외피 뒤에 좀 숨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모습은 과거의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거기다 의원총회도 그것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신 말씀에. 의원총회도 그럼 앞으로 계속 열 거인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의원총회라는 게 그렇게 뭐 자주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의원총회 자주 열리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의원총회 열고 그다음에 비상하면은 비상의원총회 열고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때마다 싶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된 걸 논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의 네. 말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좀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내용이 치유가 되지 않았고 네. 당이 하나로 이렇게 딱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정도의 단합이 아직은 덜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당대표 되자마자 사실 소환 통보를 받았고 소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한 부분이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처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당의 운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원들한테 일단 총의를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또 당론으로 결정한 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수사가 왔을 때 또 추가로 수사가 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수사에 우리 계속 굴하거나 아니면 그 수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베이스에 말려서 그 프레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 같은 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공정한 검찰에 수사 맡기지 말고 갖고 와서 쌍특검을 하든 새특검을 하든 특검해가지고 특검을 통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이게 이제 기조를 민주당이 정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의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당대표의 거취 문제나 뭐 검찰 소환 문제 그거 하나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니까 또 김건희 여사 얘기로 맞불을 놓고 네. 또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 얘기로 또 맞불을 놓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미리 보여준 거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요. 앵커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의혹대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잘잘못을 가려서 이걸 뭐 이렇게 재판에 한번 회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소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이 수사기관이 결정을 내려서 뭐 기소를 하든 아니면 불기소를 하든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자꾸 섞어서 상대적인 어떤 조건부 뭐 수사, 조건부 특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하지 말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테니 나는 나대로 이 조사를 받아서 나의 이 혐의 없음을 입증할 테니 김건희 여사도 당당하게 이 검찰 수사에 응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쌍특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 사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별개 사안입니까? 사건 발생일이 비슷한데. 안 그래요? 대선 때 문제잖아요. 선거법 문제 대선 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나와 있던 허위 사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도 관련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 지금 공소시효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한 부분은 지금 이거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하려고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거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 관련돼 있는 사건에 다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송치하거나 아무 혐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잣대가 이쪽으로 쭉 늘어났다, 이쪽은 짧아졌다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민주당이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 공수처에 이 고발 조치를 중앙지검에 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것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임 5년 동안은 실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공세 이외에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묶어서 고발하는 것보다는 검찰에게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를 촉구하고 이제 더 강력하게 그 촉구를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제1야당으로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제1야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 소환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맞불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으니 특검으로 가자. 쌍특검으로 가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왜 그것을 두 개를 묶어서 이 얘기를 할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구자욱 차장의 얘기는 그 당당함의 첫 발걸음은 요번 허위 사실 공포에 당당하게 조사 나가서 받아라가 지금 시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그 세상 일에 뭐 if는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 태풍 이 물러간 이후에 이재명 이 대표가 검찰이 출두했다고 쳐보십시오. 가장 당황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마 검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니까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했다라면 아마 국민 여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 얘기 들으면은 솔깃하겠는데요. 자, 아니 평론가님. 근데 관련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소환 조사부터 하라고 소환부터 하는 검찰은 또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충분한 그러니까 자료 제가 좀 조사가 됐는지 안 말씀드릴게요. 됐는지는 제 개인적인 잠시만요. 판단이고요. 예, 평론가님 칼은요. 얘기. 예. 칼은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칼은 사람에 따라서 가려서 움직이면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의 칼이 지금 공정합니까? 검찰의 칼이 지금 어느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검찰 인사 다 냈어요. 검찰총장 지금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 있어요.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모든 특수부가 다 문재인 정부 수사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재명 그러니까 그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검찰이 앞으로 소환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의심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방금 이 내용을 존중하고요. 단 이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것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 전제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통령 한 사람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검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사실상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원석 차장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이 됨으로써 사실상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주요 간부 인사를 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상의를 한 파트너가 이원석 차장 검사였습니다.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총장 그 직무대리로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에 대한 협의 파트너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고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한 사람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오해가 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검찰개혁 그 국민적 요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계가 없었더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거고요. 검찰에 그 이후에 적폐청장 수사는 그럼 누가 했습니까? 검찰이 그때마다 굉장히 기계 있게 움직이거나 칼을 휘둘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고요. 그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잘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임명이 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실상 같이 인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대검차장하고 검찰총장은 다르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 총장 되기도 전에 대검차장이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인사 다 내버리면 그러면 검찰총장 그 사람 그냥 임명하는 걸 전제로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윤석열 사단인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윤석열 사단 아니라면서요. 또. 어제 이원석 후보자는 사단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뭐 형님 안 불렀다고 알겠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자, 잠시만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면 최대한 검찰총장은 대통령하고 먼 사람을 시켜야 공정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쪽으로 얘기가 흘러나가서 그렇게 확장을 하면 오늘 안에 얘기가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에이 라이브에 저희가 정치권 소식을 잠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거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기가 조금 곁으로 새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야당은요 정치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위험이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결론으로 내면서 동시에 또 이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 당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여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이와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해서 곧장 맞불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태풍보다 더 뜨겁게 지금 토론을 벌여주시고 계시는데 좀 진정해 주시고요. 내용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민주당이 강하게 나오는 게 효과는 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뭐 이걸 그렇다고 받아들일리 만무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임기 내에는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법을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충분히 다른 이유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검찰을 충분히 질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도 남아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이 제1야당이 특검법 먼저 꺼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좀 정치적인 어떤 공세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를 또 듣고 싶은데 저희 PD가 우리 국민의힘 얘기해야 된다고 이쯤에서 정리를 빨리 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 다음 준비된 우리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 시끄럽습니다. 지금 새 비대위 체제 추석 전에 지금 출범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 저희가 남은 시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 자, 주호영 전 위원장이요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사실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간다가 대세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오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맡지 않겠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는 추석 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끄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할 것처럼 다 얘기가 됐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고사한 것처럼 지금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나 뭐 김태우 의원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호영 위원장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성도 원내대표도 지금 물러나겠다고 비대위가 구성되면 사퇴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상황인데다가 이른바 윤핵관이 정치 전면 쪽에서 지금 퇴진하고 있는 윤핵관 라인을 대통령실에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초재선들이 더 비중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 전체를 다시 세판 짜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당 상황을 안정시킬 거야 이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호영 위원장 한 명만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석 연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빨리 새 비대위원장 누군가 빨리 지금 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세였다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누가 거론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고심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비대위 체제를 출범을 시켰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지금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를 시켰고 그래서 한 것이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서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바꾼 상태인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는데도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비대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을 앉히게 된다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그 무시하고 우리는 주호영 비대위를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용퇴를 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를 보면 일단 5선 중진급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번에 꾸려지는 비대위는 장기 비대위가 아니라 바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형 비대위라면 네. 아마 그 여권 내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도록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까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여튼 요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 결성까지만 책임을 지고 이제 본인은 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사그라드는 건가요? 그냥 그걸로 덮고 가는 건가요? 이걸로? 일단 안 보이면 좀 멀어진다고 그러죠. 네.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서 있으면 자꾸 문자 메시지도 떠오르고 그렇죠. 이제 하셨던 말씀도 떠오르고 해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새 비대위원장을 인선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새 진용이 짜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면모를 일신할 계기는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혼란의 중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대편에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있죠. 자, 이준석 전 대표는요. 권성동 권한 대행을 향해 연일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사숙고해서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본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저 빼고 다른 분들이 자중자애 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중자애를 해야 될 분들은 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이 사진에 찍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자중자애 좀 제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권성동 대표 권한 대행 먼저 좀 자제해라, 자중자애해라라고 맞받아쳤는데 지금 상황은 둘 다 좀 자중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뭐 궁지에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 자중자애하고 말 것도 더 이상 없죠. 잃을 게 없는 상황. 그렇죠. 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정계를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데 어떻게든 본인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뭐 당의 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이 모든 사단은 이른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 한 명 찍어내려고 해서 생겨났던 문제 아니에요. 네. 그 이면엔 대통령하고 남아있는 앙금이나 감정적 어떤 대립 뭐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사법적 판단으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긴 거예요. 네. 근데 그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꿀 때 사법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지금 바로 앞에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번에 또 가처분 인용되잖아요. 그럼 뭐 조기 전당대회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그러면 최고위원회 체제로 가야 되는 건가? 또 혼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뭔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합리적 행동들이 막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나중에 과연 이게 다 수습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그걸 수습하고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윤핵관의 이선 후퇴였어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언을 한 건데 뭐 장핵관이니 권핵관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윤핵관,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혼란의 핵심으로 지목한 윤핵관이 이선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러면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윤핵관이 빠지고 누가 거기를 대체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톡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신핵관. 신핵관이라고. 네. 그게 누구였죠?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아. 네,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제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렇게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권성동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을 대체할 만한 이제 중량감 있는 이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윤상현 의원을 신핵관으로 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우리 군 차장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구윤핵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초재선을 신윤핵관으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그냥 병력이고요. 저는 중간급 지휘관으로 3, 4선급 신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언론 노출이 잦아진 중진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지목하겠습니다. 만약에 원내에서 친박 중에서 전략가적인 행동력과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윤상현밖에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전략적 능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성취해내는 그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새 비대위 출범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추진력 때문에 신윤핵관이 될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상현 의원을 뭐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차기 당대표로 윤 대통령이 내세울 거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안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이 과도기 지도부이기 때문에 고작 몇 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윤상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 이후에 그러면 차기 당권을 누가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윤핵관 빠진,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빠진 그 윤핵관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후보 중에 하나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고요. 네. 만약에 전당대회 시점이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로 넘어간다면 이제 정진석 이 국회 부의장의 출마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신윤핵관에 윤상현 의원이 지목된 거를 평론가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근거가 그럴싸합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게? 구 기자께서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네.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당내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네. 윤상현 의원을 오래간만에 얼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동안 얼굴 못 봤는데 네.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래서 뭐 여권 내에서는 원내대표 노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사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뭔가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전략적 판단을 하고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정도까지 노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신윤핵관이라고 불려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이준석 대표 나름의 판단으로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이 분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또 자,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양측이 건넌 건지 뭐 그렇다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도 이제 결자 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국 대통령이 결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러면 저한테 대해서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품긴 뭘 품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품는다는 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저 가만히 놔두면은 저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 타협안이라고 하면요. 저 좀 가만히 놔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게 그 부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는 좀 품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얘기가 나왔더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품을 때는 이미 지난 거죠. 시기를 놓쳤나요? 네, 결자이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정계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이미 뭐 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할 길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전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영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뭐 스타일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측면은 있지만 네.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보수적 톤을 계속 강조한다던가 그리고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특히 초대선을 중심으로 TK를 지역구로 드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 경북을 계속 흔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네. 나중에 총선까지 길게 보고 간다면 새로운 바람만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대구, 경북에서부터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영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형님 리더십을 발휘하라. 네. 그래서 이제 품으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그럼 품지 마시고 만나서 악수를 하시면 됩니다. 울산 회동이 떠오르네요. 네, 울산 회동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 울산 이렇게 지역을 돌고 있을 때 그 바쁜 대선 후보가 장시간 차를 타고 가서 또 이렇게 그 저녁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저렇게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지켜보는 국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로 떨어진 지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되찾는 첫 단추는 당내 그러니까 여권 내의 내홍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치유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품지 마시고 만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추석 전에 국민의힘 새 비대위 체제 명단이 결정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이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결과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요.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여론조사 흐름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시간 넘게 태풍 관련 뉴스 특보 이와 아울러서 또 일반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두 분과는 인사하고 나머지 코너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 톡톡톡입니다. 경제 상황이 얼어붙다 보니 고용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62%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답한 이유로는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국내외 경제, 업종의 경기 악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화학 업종이나 지난해 임금 인상 경쟁을 촉발했던 정보기술 업계가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용 한파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충전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태풍은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해안가 지역 안심할 수 없다고 하죠. 자세한 날씨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서울 지금 여전히 화창합니다. 네, 지금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 회복하고 있고요. 바람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 동해안 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에 계속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이 동반된 비구름대가 약해지면서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20mm, 영서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5mm의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돌풍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초속 20에서 30m, 그 밖에 해안가에도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사람이 온전히 서 있기가 어렵고 간판도 흔들려서 위험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까지 우려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물결은 최고 12m로 집채만한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강풍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계속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태풍 관련 특보로 전해드린 뉴스데이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